왜 성공한 리더들은 죽을 때까지 논어를 읽는가?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의 가치가 흙먼지보다 가볍게 취급받던 춘추 전국시대. 그 피비린내 나는 난세의 한복판에서 한 사내가 외쳤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의 이름은 공구, 후세가 부르는 이름은 공자입니다. 2500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은 그의 육신을 앗아갔지만 그가 남긴 한마디 한마디는 여전히 현대인의 차가운 가슴에 뜨거운 불씨를 지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이 사고하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빈곤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다움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명언은 단순히 고리타분한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지혜이며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는 처방전이자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패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짧은 문장 안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행위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발견하는 희열에 대한 찬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공자의 입을 빌려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려 합니다. 그가 남긴 8가지의 거대한 가르침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지도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시공간을 넘어온 스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힘들 때, 누구도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이 고대의 지혜는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명언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깨우고 잃어버린 인의 향기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의 길, 그 위대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합니다. 공자가 평생을 걸쳐 강조한 단 하나의 단어는 바로 학, 즉 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배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험 공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의 오만함을 부수는 거대한 망치와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무지를 감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쌓고 아는 척하며 타인을 기만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가르칩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또한 그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막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경고했습니다. 입력과 출력, 즉 지식의 습득과 내면의 성찰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책 속에만 갇힌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은 독선이라는 낭떠러지로 가는 길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항상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오늘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 깨달음이 너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었느냐? 배움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공자에게 공부란 신분을 상승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완성해가는 거룩한 과정이었습니다. 15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는 그의 고백은 인생의 목적을 소유가 아닌 성장에 두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장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공자는 말합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비록 오늘 당신의 걸음이 더디더라도 배움을 향한 갈망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이미 군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장은 자신의 무지를 대면하는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공자의 명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안주하지 마라, 질문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넘어서라. 이것이 바로 2500년 전의 스승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공자 사상의 거대한 뿌리이자 인류가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경지. 그것은 바로 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학자가 이 한 글자를 정의하려 애썼지만 공자의 대답은 명쾌하고도 묵직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랑은 감상적인 연민이나 일시적인 동정심이 아닙니다. 공자가 말하는 이는 나와 타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냉철한 자각이자 그 연결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도덕적 기술입니다. 공자는 제자 자공이 평생 실천할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단 한 글자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서입니다.
이 글자를 풀이하면 남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것이 인류 문명의 가장 위대한 유산인 황금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공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싫어하는 고통,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수치심, 내가 원치 않는 가난을 타인에게도 강요하지 않는 것. 이 소극적인 절제가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보다 더 강력한 평화를 만듭니다. 이는 거창한 구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슬픔을 내 몸의 통증처럼 느끼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자는 마구간에 불이 났을 때 제사님 말에 안부를 묻기 전에 사람이 다쳤느냐? 를 먼저 물었습니다. 생명을 도구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인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타인을 밟고 올라가야 할 적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경고합니다. 타인의 불행 위에 세운 행복은 모래성일 뿐이라고. 내가 서고 싶다면 남을 먼저 세워주고 내가 이루고 싶다면 남을 먼저 이루게 하라는 기립립인 기달달인의 철학은 현대의 초연결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는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하는 근육과 같습니다. 이는 멀리 있는가? 내가 인하고자 하면 곧 인에 이른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누군가의 실수를 너그럽게 덮어주는 것, 그 작은 행위들이 모여 거대한 인의 바다를 이룹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는 아직 사람을 향한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습니까? 그 온기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군자의 길입니다. 공자 사상의 또 다른 기둥, 그것은 예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라고 하면 고리타분한 형식이나 아랫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자가 설파한 예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공자에게 예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적정한 거리이자 타인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담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마라. 이는 단순히 금욕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함으로부터 자신의 인격을 보호하고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공자는 예가 없는 사회를 악기 없는 오케스트라에 비유했습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내지른다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무시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무질서 속에서는 누구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자는 예라는 형식을 통해 인간의 거친 본능을 순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인하지 못하면 예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라는 그의 탄식은 예의 바탕에 반드시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니 깔려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없는 절은 가짜이며 존중이 없는 존댓말은 기만일 뿐입니다. 특히 공자는 예와 음악을 한 쌍으로 보았습니다. 예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질서를 세우는 힘이라면 음악은 그 차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예에서 바로 서고 음악에서 완성된다는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예절은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대하는 나의 정성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숟가락을 놓는 방향, 상대를 마주 볼 때의 시선, 철이 문을 열고 닫는 정갈한 동작 하나하나가 모두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예를 생략하며 삽니다. 하지만 예가 사라진 자리에는 무례함과 혐오가 들어차기 마련입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다시금 예의 회복을 권합니다. 그것은 갑질을 견디는 굴욕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에 타인 또한 귀하게 대접하는 품격의 회복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갖추는 정중한 예의는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자가 꿈꿨던 세상은 모두가 서로를 신처럼 대접하는 고귀한 예의의 세계였습니다. 그 위대한 질서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자가 평생을 두고 지향했던 인간상의 완성, 그것은 바로 군자입니다. 공자 이전의 군자가 단순히 혈연에 기반한 귀족을 의미했다면 공자는 이를 도덕적 품격을 갖춘 완성된 인간이라는 뜻으로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익에 흔들리는 소인입니까?
아니면 정의를 따르는 군자입니까? 군자와 소인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내면의 화두에 있습니다. 군자는 정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이것이 공자가 제시한 인간 구별의 첫 번째 척도입니다. 군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논어의 첫 머리에서 이미 선언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좋아요, 숫자에 자신의 가치를 저당 잡힌 채 살아갑니다.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군자의 자존감은 외부의 박수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 뿌리를 둡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군자는 스스로를 등불 삼아 걷기에 세상의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가집니다. 또한 군자는 고독 속에서도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를 신독이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방 안에서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군자의 진짜 실력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군자의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뇌화부동하지 않습니다. 즉, 타인과 평화롭게 지내되 자신의 주관을 잃고 휩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 겉으로는 맞장구치면서 속으로는 시기하는 소인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군자의 관계가 진정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군자의 길은 결코 편안한 꽃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굶주리며 때로는 외로운 광야를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 시련이 닥쳤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당신을 지탱해주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당신이 쌓아온 인격의 두께입니다. 공자가 꿈꿨던 군자는 단순히 도덕책 속에 박제된 성인이 아닙니다. 거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의 품격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가장 치열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인생의 군자로 살고 있습니까? 공자는 산속에 응거하는 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현실 정치와 경제에 적용하여 백성을 구제하고자 했던 치열한 정치가였습니다.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단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정은 정이다. 즉, 정치는 세상을 바로잡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통치자가 먼저 바르게 서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지만 통치자가 바르지 못하면 제 아무리 엄한 명령을 내려도 백성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권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경제관 또한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 큰 울림을 줍니다. 공자는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 불공평한 것에 분노한다고 갈파했습니다. 이를 불안빈 환불균이라 합니다.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파이가 정의롭게 나누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 공자는 부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부는 군자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부와 명예는 뜬구름과 같다며 경계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이 찬양받는 오늘날 공자의 이 일침은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비춥니다. 또한 공자는 세금과 민생에 대해 매우 민감했습니다. 제자들과 길을 가다 가혹한 세금과 정치를 피해 호랑이가 출몰하는 산속에 사는 여인을 만났을 때 그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가 정맹어호. 정치가 백성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백성을 뜯어먹는 포식자가 될 때 그 국가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공자가 꿈꾼 경제 공동체는 단순히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족식, 족병, 그리고 민신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고 국방이 튼튼해야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신뢰라고 그는 못 박았습니다.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국가는 설 수 없다. 무신분립. 경제적 풍요보다 무서운 것은 신뢰의 붕괴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 정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은 그 어떤 기술적 진보로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공자의 정치 경제 철학은 2500년 전의 낡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명한 경영, 공정한 분배,
그리고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대 ESG, 경영과 민주주의의 근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속한 조직은 바르게 서 있습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이익은 타인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번영은 정의라는 토양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공자는 화려한 성인이지만 현실의 공자는 처절한 실패자이자 떠돌이였습니다. 56이라는 늦은 나이에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국 노나라를 떠나 14년간 여러 나라를 전전했던 천하주의의 시기,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독하고 처절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안 될 줄 알면서도 행하는 자라고 비웃었고, 전국이 어지러운 나라의 성문 밖에서 초라하게 서 있는 그를 향해 주인 없는 상갓집게 같다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 허어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습은 중요치 않으나 그 비유가 참으로 적절하구나. 이것이 진정한 거인의 풍모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고 해서 그 가르침까지 비참해지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포위당해 일주일 동안 끼니를 굶어 제자들이 원망을 쏟아낼 때도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를 읊고 검은고를 탔습니다. 분개한 제자 자로가 군자도 이렇게 궁색할 때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명확한 답을 남겼습니다. 군자도 진정 궁색할 때가 있다. 그러나 소인은 궁색해지면 넘치게 된다. 군자라고 해서 시련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련 앞에서 비겁해지지 않을 뿐입니다. 고난은 인간의 본질을 걸러내는 걸음망입니다. 공자에게 고통은 자신의 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는 재단과 같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 모두가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도덕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밑바닥에 추락했을 때, 사방이 적들로 가득 찼을 때, 그때도 여전히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크기입니다. 공자는 상갓집게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인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쓰지 않는다면 나는 후대를 위해 글을 쓰겠다는 일념으로 고통을 승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고 남들의 비난 한마디에 삶 전체가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공자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거절당했고 평생을 비웃음 샀으며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정치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견뎌낸 고독과 고통은 논어라는 불멸의 기록이 되어 인류의 정신적 기둥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당신을 무너뜨릴 것 같습니까? 공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잘못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다. 고난 그 자체는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자신의 고귀함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상갓집게의 긍지를 가졌던 공자처럼 당신의 시련을 위대한 역사의 서막으로 바꾸십시오. 공자는 강가에서 흐르는 물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 없이 쉬지 않고 흐르는구나.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변합니다. 공자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주나라의 예법도 그가 거닐던 노나라의 흘길도 이제는 흔적조차 찾기 힘든 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문장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천벽지축으로 변해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본질적인 갈증만큼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마지막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아내가 먼저 떠났을 때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라며 통곡했고 평생의 동지였던 자로의 비보를 들었을 때도 그는 깊이 슬퍼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스승은 자신이 남긴 가르침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못할까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인의 씨앗은 제자들의 풋끝을 통해 논어라는 이름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꽃향기는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인류의 거대한 정신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공자는 왕이 아니었으나 수많은 왕의 스승이 되었고 군인이 아니었으나 수억 명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상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공자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고지신입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는 것. 이는 단순히 과거를 숭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시를 쓰고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미래일수록 우리 내면이 오래된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도덕이 사라진 기술은 재앙이며 철학 없는 풍요는 공허할 뿐입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거창한 성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배움을 즐기고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솔직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제 화면이 꺼지면 당신의 일상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당신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8가지 장면 속 공자의 목소리를 기억하십시오.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 안에 인이라는 뿌리가 단단히 내려져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폭풍우도 당신을 꺾을 수 없습니다. 2500년 전의 스승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다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자의 지혜는 언제나 당신의 가장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배움은 끝이 없고 당신의 위대한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